자,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챕터는 이제 염색체와 유전 현상을 오늘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 마치는 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3장 뭐 언저리까지밖에 못 나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15주 수업에 시험 2주 빼고 13장까지 하긴 했으니까 뭐 낫배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생각하기 나름. 딱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이제 현대 이 유전공학이나 이제 분자 생물학을 섭렵하지 못해서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 염색체와 유전 현상에 대한 이 발견, 이 장에서 과학자들이 획득한 이 발견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분수령. 그래서 이 맨델이 확립을 한 고전 유전학이 이제 현대의 이 분자 유전학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된 근간을 마련해 준 여러 가지 발견들이 여기서 결국 그 맨델이 얘기하던 그 유전자라는 것들이 결국은 염색체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한숨만 푹 자다 생각해도 우리 금방 생각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식적인 그런 사실이 것만 같은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얘기죠.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보시니까 1920년대 뭐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되게 덥다. 선생님, 근데 이번에 예시를 올려줘야죠. 근데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 하나 내질 않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금요일, 토요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요일까지는 됐으면 참 좋겠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최초에 상당히 좀 이른 시기에, 이거보다 아까 얘기한 그 1920년대보다도 훨씬 조금 더 일렀던 그런 시기에 일부 선각자들은 이 현미경에서 염색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메뚜기의 염색체 또는 뭐 성게알, 요즘 누가 이런 거 공부하나 싶을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미경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감수분열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옛날에 얘기하던 그 맨델이라는 그 성직자가 얘기하던 그 유전 인자, 그것들이 이렇게 분리를 해간다고 누군가가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 오스트리아의 그 수도원에 있던 그 맨델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게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들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렸던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 맨델 유전 법칙의 이 물리적 근간이라는 것이 어쩌면 염색체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참 웃기는 얘기죠. 어쨌든 그거를 하나의 이론으로 딱. 그래서 꽤 유명한 이 두 사람이 사실 꽤 당대 존경을 받던 과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그것은 보베리 티어리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그 맨델의 유전 법칙의 근간은 염색체다라고 하는. 하지만 문제는 show me. 증거 있어? 무슨 증거로? 그래서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라고 했는데, 그 증거를 최초로 이제 제시를 한 사람이 1910년? 1910년, 이게 910년이 아니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1910년대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분이 처음으로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테라고 하는 그 우리 날아다니는 날파리 비슷한 그 초파리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왜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초파리가 연구를 하기에 참 간단한, 소위 말하는 모델 생물이라고 하는 쥐, 대표적인 모델 생물이죠. 왜 우리가 쥐를 연구하느냐? 쥐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초파리도 마찬가지. 또 식물에서도 그러한 어떤 모델 생물들이 있을 것이고. 대장균을 왜 연구해? 균이라서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균에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전부 사람의 유전자에 똑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구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개념이 모델 생물이라서 마들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드로소필라라고 하는 요 날파리인데 이거 역시 그러한 모델 생물에 아주 적합한 개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선각자, 일종의 선각자, 선구적으로 연구를 했었다는 얘기죠. 특히 옛날에 그 분자생물학이라는 것이 태동하기 훨씬 이전에 이런 시기에는 그냥 일단 여러 가지 이점 중에 그 중에 두드러진 한 가지가 염색체가 4개밖에 안 돼요. 반수체 염색체가 드로소필라는 사람이 반수체 염색체의 개수가 23개인데 반해서 이 드로소필라는 반수체 염색체가 4개밖에 되지 않는 그 중에서 그 4개 중에서 3개는 소위 말하는 오토조움이라고 해서 이 정상적인 그런 우리의 염색체 중에서 22개가 오토조움인 것처럼 여기 3개가 오토조움 상염색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염색체 2, 3, 4번이 그렇고 1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의 그 성염색체는 여기서 보여줬듯이 지금 이건 2배체 드로소필라의 2배체 염색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매우 작네 염색체가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드로소필라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X 염색체가 2개를 가지고 있어서 암컷이거든요. 이 초파리는 수컷 초파리는 X 염색체하고 Y 염색체를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성염색체 XX 또는 XY 그 다음에 3개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염색체 자체가 XX가 지금 얘기했듯이 2개의 X염색체를 가지게 되면은 암컷이가 되고 X와 Y를 가지게 되면은 수컷이 되고 그렇다면 XO라는 얘기는 X 하나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Y 염색체 없이 X 하나만 가지게 된다면 무엇일까? 이것이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돼야 될 텐데 이 드로소필라의 경우에서는 수컷 드로소필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네 이게. 똑같이 X,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다르네? 좀 달라요. 나중에 가서 여기까지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다 이 장에 그 차이를 사실 설명을 해 놨는데 그래서 이 Y 염색체 자체가 약간 좀 모양이 다르고 수컷이 암컷보다 조금 작아요. 덩치가 작고 겉보기에 구분이 확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것만 봐도 이것이 암컷 초파리다, 이것이 수컷 초파리다 할 수가 있고 사람의 Y 염색체하고 X 염색체를 비교를 해보면 Y 염색체의 크기가 아주 비참할 정도로 작거든. 사람의 경우에는 드로소필라 Y 염색체는 보면 사이즈로만 본다면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한데 거의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염색체가 볼모지대, 황무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 드로소필라의 경우도 Y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개수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가지고서 어디 가나 Y 염색체는 찬밥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일단 왜 이것이 이상적인 모델 오르가니즘이냐 하면은 염색체 수가 물론 작으니까 다루긴 물론 쉽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유전체, 지노մ 사이즈라고 하는 유전체의 크기 역시 매우 작아요. 이것이 작은 유전체 139.5 메가비, MB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밀리언 베이스 페어라고 하는 이 염기의 개수가 DNA 염기 개수가 140 밀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아주 작은 사이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개수는 그런대로 꽤 사람의 유전자의 개수가 22,000개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15,700개 정도면 거의 비슷한 사람의 염색체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의 길이가 엄청 길면서 이 염색체 길이가 엄청 길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개수가 뭐 이 초파리하고 비교해서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는 사람의 이 염색체의 거의 대부분 역시 쓸모없는 그냥 이상한 지역들이 전부 존재를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현재로서는 쓸모없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꼭 쓸모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거야 뭐죠 나중에 그 다음에 열흘만 지나면 한 세대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고
마치 자기가 신선이듯이 풀만 먹고도 이슬만 먹고도 살 수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공간과 먹이 이상에 있어서 매우 사육이 용이하기 때문에 참 이상적인 그런 그래서 여기 뭐 참고 삼아서 한번 이 라이프 사이클이 한번 돌아가려면 이 쇼파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발생을 거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그냥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시험에 관한 그 어느 정보도 여기에 있는 정보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 참고용. 어디서 어떤 책에서 그림이 괜찮은 게 나와 있어서 그냥 그 다음에 이 fecundity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다산이라고 할까? 그래서 하여튼 이 출산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암컷 한 마리가 하루에 알을 한 100개쯤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일생 한 열흘 동안 거의 2,000개 이상을 알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 실험을 하기에 그냥 아주 왔다겠죠. 여러 가지 모든 다양한 이 유전자의 조합이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교배를 실험을 하기가 참 용이하고 실험을 한 다음에 이 초파리는 이 처녀 그래서 한 번도 교배를 하지 않은 암컷과 한 암컷과는 금방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역시 실험을 해놓고 노이즈들을 전부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희한한 것이 자이언트 폴리틴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드로소필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전 지구적으로 드로소필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한한 구조인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요것이 실물 크기 비교인데 이것이 요것이 정상적인 드로소필라의 염색체예요. 예? 그런데 드로소필라의 애벌레에 침샘에서 발생 기간 동안에 애벌레 중에서 침샘에서 그 염색체를 추출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만큼이.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그 자이언트는 진짜 자이언트 폴리틴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계속 DNA 복제가 되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가지고서 남아있어가지고서 각각의 염색체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중첩되게 지금 붙어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거의 현미경에서 그냥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으면서 어느 지역이 유전자 발현이 막 되고 있는지 그게 현미경에서 막 보인다고 해요. 이 정도로 크니까 사이즈가. 그러니까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때는 정말로 이상적인 유전자 발현 같은 것을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 뭐 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것 다 모든 이 이유들이 지금은 전혀 쓸데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지금이야 이런 것들에 의존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좋은 기술로 필요에 따라서 연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동안의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드로소필라에 의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각각 사람의 유전자에 관한 많은 지식을 축적을 해놓았지만 그것을 이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나열했던 그런 이점들이 뭐 더 이상의 큰 메릿이 아니라 하는 얘기죠. 자 이제 이 토마스 그 유명하신 토마스 헌트 모간이라는 그 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그러니까 표현형들을 쉽게 관찰해서 돌연변이들이 초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돌연변이는 눈 색깔에 관한 돌연변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일단 시작을 해봤었어요. 이거 희한하네. 왜냐하면 야생형이라고 하는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좀 정치적으로 옳지 못한 단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는 야생형이라고 하는데 그 정상인 눈 색깔은 적색 빨간색인데 그래서 돌연변이가 갑자기 생겨서 관찰이 됐는데 아주 하얀색 눈을 가지게 된 돌연변이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이게 이 돌연변이형이 생기는 것인지 신기하니까 이렇게 교배를 해보겠지. 돌연변이하고 정상하고
하고 이렇게 야생형을 교배를 해서 야생형은 주로 이제 대문자인데 왜 여기서 W를 써서 대문자를 표시를 할까? 이 드로소필라랑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돌연변이 형을 획득을 함으로써 그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접하게 되기 때문에 돌연변이 형의 그 표현형을 따른 이니셜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white, 흰 눈이라는 그 W 이니셜을 따라가지고서 정상눈 자체를 정상눈을 대문자로 썼다는 얘기는 이것이 우성이라는 얘기고, 또는 그 다음에 요거에 여기다가 플러스라는 사인을 붙이게 되면은 또 이것이 정상이란 야생형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반면에 이 백색 눈은 똑같은 이니셜을 쓴다는 얘기는 두 개가 다 같은 대립 유전자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똑같은 이니셜을 쓰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소문자로 쓴다는 얘기는 이것이 열성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플러스 사인이 붙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것이 돌연변이라는 얘기고, 그런 식의 컨벤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맨델이 처음에 사용을 했던 그 유전자 표기, 대립 유전자 표기 방법이랑 살짝 다르죠. 그것이 이러한 식의 표기 방법은 주로 초파리하고 이 효모, 이스트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각의 야생형 눈과 돌연변이 눈의 각각의 사진들, 실제 사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교배를 시켜봤어. 그런데 희한한 것을 발견했거든. 이것이 물론 맨델의 이런 법칙에 따르자면은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이상한 특이점이 발견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배를 해서 돌연변이가 분류는 열성이고 야생형이 우성이니까 교배를 해서 이형 접합자는 1세대에서는 모든 이 우성형질만이 표출될 것이고 제2세대에서는 이것이 3대1로 비율로 분리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맨델의 법칙에 의한 것인데,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F1과 F2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성별을 별로 비율을 하냐에 따라서 표현의 비가 달라져 버리네. 옵스, 왜 이러지? 맨델의 그 법칙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이상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암컷을 이제 정상적인 빨간색 눈을 가진 암컷과 백색 눈을 가진 수컷을 교배를 쓴 F1은 모두 정상, 당연하겠지. 왜냐하면 빨간 눈이 우성이니까 F1에서는 전부 모든 우성 형질만이다. 그럼 좋아, F1을 중에서 F1 자손들 중에서 암수를 다시 뽑아가지고서 교배를 또 시켰단 말이에요. 모든 지금 눈은 지금 F1에서 전부 백색이 아니라 적색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F2에서 정상 눈과 돌연변이 눈의 비율이 3대1. 그렇지, 예상했던 대로 3대1이야. 좋아. 그런데 3대1의 그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암컷은 그대로 계속해서, 모든 암컷은 전부 계속해서 빨간 눈, 야생형 빨간 눈만 보이고, 그 수컷만이 하얀 눈을, 수컷의 이 하얀 눈을 가진 비율이 수컷 중에서는 1대1래. 50대 50의 비율로 이렇게 비율이 나타나더라는. 이게 왜 남녀 차별을 하지? 이 표현이 어쩐 이유로 이것이 되느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 같으면? 왜 이것이 성별의 차이를 보이느냐 말이지, F2에서. 그것을 이제 뒤바꿔 버리면은, 아까는 이제 암컷을 돌연변을 백색눈으로 하고 수컷을 빨간 눈 정상으로 뒤바꿔 버리면 이제는 F1에서 희한한 현상이 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F1에서 더 이상 모든 이 개체들이 그 정상 눈을 가진 빨간 눈을 가진 표현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컷은 그냥 F1 세대부터 전부 하얀색 돌연변이 눈으로 그냥 표출을 해버리게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기나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 것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각각의 대립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 잘 이제 이것을 추적해서 결론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결론에 아마 여러분도 도달할 것이냐면 이것이 수컷은 절대로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이형적합자 형태로 숨기고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 그 현상 때문에 이러한 성별의 차이가 표현형의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지 정말 물론 정말이겠지. 내 말을 미리 준비해 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내가 폭탄 선언을 해버리면 뭐야 하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 남녀의 이 성별이 이렇게 달라진 이 암컷과 각각의 표현형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근본적인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것이 수컷이 이런 이형적합자의 형태로 그 돌연변이 흰 눈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보통 암컷의 경우는 왜냐하면 이 돌연변이 이형적합자 상태에서 돌연변이 그 대립 형제는 열성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암컷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돼. 그런데 수컷의 경우에 만약 그 대립 형질이 이렇게 수컷한테 전달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숨겨지지 못하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마치 이것이 동형적합자인 것처럼 이형적합자가 헤테로자이거스가 마치 호모자이거스인 것처럼 그냥 자기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관찰이 생겨진 그런 이유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간파를 한 이후에 결국은 뭐가는 그렇다면은 조파리에서 암컷과 수컷 사이에 다른 것이 지금 무엇인가? 염색체군. X 염색체, Y 염색체. 그래서 결론이 이 눈 빛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그렇다면은 X 염색체상에 만약에 존재를 한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랬더니 모든 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왜냐하면 X 염색체는 암컷은 2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수컷은 절대로 2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 X 염색체상에 그 돌연변이가 만약 존재를 했었다면은 그 대립 형질이 딱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형적합자인 형태를 가질 수가 없어서 그냥 수컷은 그냥 적나라하게 폐를 다 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 그래서 오케이 이것은 결론, 확실한 결론. 그래서 이 눈 빛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 염색체 상에 존재를 한다. 이 결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결론이냐 하면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X 염색체는 염색체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유전자라는 것이 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이제 누구도 이제 태클을 걸 수 없는 결론을 이제 도달을 하게끔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연구 업적을 이제 염색체의 유전자들이 전부 염색체에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전부 크레딧을 가지게 됐었던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의 염색체설을 옛날부터 몇몇 선각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추측을 예상을 했던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입증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뿐만이 아니라 성염색체상의 유전자들은 그러한 또 특이한 현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역시 덩달아서 부수적으로 여기 또 하나 얻게 되고 성염색체, X염색체 주로 상에 있는 유전자들에 의한 어떤 유전 현상을 우리는 반성 유전 한국말로 또는 sex linked inheritance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상염색체, 오토섬에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들의 유전 현상과 약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눈 색깔 돌연변이에서 우리가 관찰했던 것처럼 어떠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습성들 중에 굳이 그것을 일반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 일반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또 딸딸딸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지 말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렇게 다시 소개를 시켜본다면은 일단 반성 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X 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들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Y 염색체는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유전자들은 이 성염색체에 있는 것들 좀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만이 우리가 쳐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반성 대립 유전자는 딸한테는 전수가 이것을 보면 확실히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지금 같은 X 염색체이지만 부계와 모계에 유래한 그 염색체 색깔을 이렇게 달리 놓고서 이렇게 이 퍼니스퀘어를 해서 배우체를 형성하는 퍼니스퀘어를 그려보면은 그 말이 훨씬 더 확연하게 실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계에서 전수가 되는 X 염색체는 전부 모두 딸한테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아버지로서 처신을 참 잘해야 된다는 딸 가진 아버지로서는 그런 책임감을 느껴보기도 하는데 어머니의 경우는 반성 대립 유전자는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딸과 아들 모두에게 전부 다 이것이 전수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역시 동시에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남성의 경우 요 X 염색체 상에 있는 어떠한 유전적인 그런 특이성은 남성의 경우는 이것이 호모자이고스 또는 헤테로자이고스 그런 식의 형태가 아니라 헤미 반이라고 하는 것이 헤미 반구 헤미스피어라는 것이 반구를 헤미스피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본에서 북반구 남반구 할 때 노던 헤미스피어 서던 헤미스피어 하듯이고 헤미자이고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남자의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X 염색체가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남성의 경우는 그래서 그러한 특이적인 현상 때문에 아까 그 드로스폴레의 백색 돌연변이가 이렇게 성별의 차이를 보였던 것이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 교과서에서는 그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유전자들 그래서 결국 그 반성 유전자의 형태,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로서 세 가지 정도를 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혈우병이라고 하는 히모필리아라고 해서 혈액 응고 유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혈액 응고 유전자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로 작용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완벽한 혈액 응고 반응이 결국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초기 단계에 있던 유전자가 결함이 그 유전자가 바로 X 염색체 상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피브린이라고 하는 파이브린이라고 하는 요 응고 단백질이 이제 활성화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혈소판이 사실은 최초의 혈액 응고 자체를 이제 반응을 개시를 하게 되는 첫 번째 혈소판이라고 하는 적혈구, 백혈구 같은 그런 혈액세포 비슷한 것인데 혈소판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혈액 안에서 혈관 안에서 어떤 큰 상처 같은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서 이 반응 자체를 이렇게 촉진을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요것이 이제 적혈구 RBC라고 하는 것이 혈관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단백질들이 실처럼 거미줄망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응고 반응을 완성을 해야 완전히 이 혈관이 다시 고쳐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혈액 응고를 완성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 파이브린이라고 하는 피브린 한국말로 피브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응고 반응이 끝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적인 여러 반응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중간 지점쯤에서 저 위에 여러 가지 인자 중에서 간단하게 팩터 X라고 이제 붙이게 되죠. 그 팩터 X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돌연변이에 의해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이 초기 단계부터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혈소판 하나만 가지고 불완전한 혈액 응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얘 혼자서 지금 이 친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얘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건 완전히 엉기성기 듬성듬성 큰 구물망밖에 형성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들,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들, 증손자들, 전부들 왕자들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사실 이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되었지만 여성인 관계로 이형적합자라서 빅토리아 여왕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자신의 남자 자손들이 여기저기 유럽에서 자동차 사고로도 죽고 그냥 경미한 자동차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황태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식으로 최종적으로 끝판왕으로 러시아의 마지막 황태자인 니콜라스 뭐 누구더라? 그 황태자 역시 이 혈우병에 걸려가지고 혹자들은 결국 러시아 대혁명이 결국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왜냐면 그 황제가 아들 걱정 때문에 정세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가지고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어떤 병이라고 또 얘기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 듀셴 머스큘라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아주 또 심각한 병. 근육세포 막을 이렇게 근육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결함이 돼가지고 이거 역시 그럼 무슨 얘기? X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래서 이 그림은 비슷한 그림이 이제 옛날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일 뿐이고 그래서 디스트로핀이라는 이 단백질이 마치 천장을 대들보 비슷하게 천장을 이제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세포막 자체가 불안정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활성산소가 유발이 돼버립니다. 그 막에서 이게 구조가 불안정하면 불안해서 그러면 그 활성산소가 세포 사멸을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자극시켜가지고 그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 막을 막 뚫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미토콘드리아 막이 열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그 인자들이 그냥 막 저절로 유출되잖아요. 우리는 그건 봤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세포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죽지 말아야 되는 그 근육세포들이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근육세포 대신에 지방세포들이 차고 들어와 앉아가지고서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생명의 경우도 모든 생명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매우 일반적인 대표적인 생명들은 그것들을 이제 색을 감지하는 그 시각 색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가 역시 또 X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망막에서 색깔을 이렇게 빛을 감지하는 컬러 빛을 감지하는 그러한 세포를 우리는 원추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추세포 안에는 이 빨강색 또는 초록색 그다음에 무슨 노란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지를 하는 세 개의 포톡신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각자 이제 유전자들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함이 되면은 그래서 특히 적색과 녹색 파장에 민감한 요 포톡신 유전자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X염색체상에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어떤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몇 번이죠? 74? 71? 헐 4가 1로 보인단 말이지 이게. 그러면 약간 나는 멀리서 보면 이게 어떻게 7이 8로 살짝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헐 약간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좀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약간 특이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보통 74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는 얘기고 이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이라는 아무튼 일반적인 경우에 이것이 그 생명 유전자의 결함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런 색깔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각각의 세 가지 경우는 각각의 특이적인 어떤 그 색소 유전자를 인지하는 그 색소 단백질 유전자의 결함이 생기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요것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 안 보이죠? 전부 이렇게 보이죠? 그럼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다는 얘기. 어쨌든 그것이 전부 다 X 염색체.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공통적으로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유전자들인데 전부 열성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은 열성이라는 얘기는 잘못되더라도 이형 접합자의 형태에서 돌연변이가 아닌 정상 유전자가 존재하기만 하면 이러한 그 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 표현형으로. 그것이 결국 열성이라는 뜻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왜 이것이 열성이지? 결국 기능의 상실이니까. 기능이 상실됐다면 기능을 계속 유지를 제공을 해주는 또 다른 파트너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것은 열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종성 섹스 인플루언스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섹스 링크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전혀 다르냐면은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가 아닌 상염색체, 오토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끔 보이게 되는, 차이가 나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메일 패턴 번드니스라고 얘기하는 소위 쉽게 말해서 대머리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가 성별에 따라서 보통 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표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남성의 경우는 헤테로자이거스나 이형접합자나 동형접합자나 둘 다 전부 이 소위 말하는 그 대머리라고 담론식 대머리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표현형을 보이게 돼요. 여성의 경우는 똑같은 그런 인데 헤테로자이거스의 상태에서는 정상, 그러니까 대머리 그 형질을 나타내지 않게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것이 마치 상위 비슷하게 지난 시간에 봤던 상위 비슷하게 테스토스테론에 호르몬의 존재에 의해서 이게 훨씬 더 반응이 훨씬 증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남자 쪽에서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절대로 대머리라는 표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동형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보기가 드물어진다라는 그것을 이제 섹스 인플루언스 종성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연관과 교차까지는 나올 수 있으려나? 자, 연관과 교차라는 거 하는 것은 매우 조금 어려운 컨셉이긴 하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것을 이해한 후에부터 현대에도 이 연관과 교차라는 것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를 인식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러한 컨셉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시 돌아가서 멘델의 제2법칙 이것이 성립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각각의 그 캐릭터라고 하는 각각의 그 독립의 법칙은 언제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캐릭터를 동시에 봤을 때 우리가 발견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캐릭터가 각각의 캐릭터 예를 들어서 완두콩의 형태와 완두콩의 색깔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캐릭터가 각각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그 두 유전자가 서로가 다른 두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의 존재를 했을 때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언제나 거기 있을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 두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성에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유전자들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분리하지 못하지. 그러한 유전자들을 우리는 연관이 된 링크드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 이들은 독립적으로 분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처음에 그 부모 세대 형태에서 발견된 그 특정한 형질의 조합이 계속 자손에서도 분리가 되지 않고 배우체를 형성해서 분리되지 못하고 똑같은 염색체니까 계속 분리 안 되고 계속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러한 얘기죠. 원래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비율이 3대 1로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9대 3대 3대 1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유는 각각의 두 개의 요 색깔과 형태 그 두 개의 유전자가 두 서로 다른 염색체의 존재를 했었던 얘기인데 그 둘이 같이 같은 염색체의 존재했었다면은 그냥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서 발견되는 그 표현형은 똑같이 3대 1 외에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거야 그래서 도대체 몇 개의 유전자들이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할 수 있겠냐는 개념이 바로 연관군 링키지 그룹인데 쉽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드로소필라의 초파리의 유전자의 총 연관군의 개수는 총 4개다고요. 염색체가 4개밖에 없으니까 반수체가. 사람의 최대 총 연관군의 개수는 23개겠죠. 하는 식으로 그러한 개념일 뿐이고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런데 감수 분열을 하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연관이 되어 있는 두 유전자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분리가 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연관된 두 유전자 사이에 이 크로싱 오버라고 하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두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저렇게 나란히 딱 서 있으면 그 상동 염색체들 사이에 이렇게 다리 꼬듯이 서로 해서 교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것이. 그래서 그 접합을 시냅스라고 시냅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동 염색체들 간의 재조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B 두 유전자가 한 염색체상에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유전자란 말이에요. Big A와 Big B. 그런데 그것을 이형 접합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개체에서 감수 분열을 하려고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사이에 두 상동 염색체 간에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서 A와 B 사이에 요 배열이 이렇게 싹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이것이 확률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차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똑같이 독립적으로 마치 이 두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에 존재했었던 것 같이 밖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되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조합을 이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는 요것과 요것밖에는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 중간에 요 재조합에 의해서 요 두 개의 새로운 배우체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연관이 되어 있는 두 유전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원래 있던 요 두 개의 표현형을 우리는 양친형이라고 하고 요 두 개 새로 재조합에 의해서 감수 분열 시 유전자들의 크로싱 오버 재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생겨버린 요 조합을 우리는 재조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조합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는 그 재조합 빈도 recombination frequency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재조합 빈도를 계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각각의 배우체들의 나중에 F2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재조합 빈도는 전체 토탈 이 자선수 중에서 재조합형 우리가 알고 있는 양친형의 표현형이 아닌 새로 뒤바뀌어버린 재조합형의 자선 표현을 가지고 온 그 자선수를 이렇게 그 전체 자선수로 나눠 가지고서 곱하기 100한 것이 바로 그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의 크로싱 오버 리컴비네이션이 재조합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맨델이 그 독립의 법칙을 하면서 도출했던 7개의 페어를 가지고 7개의 유전자 쌍을 이렇게 검사를 했거든요. 각각 2개씩 페어를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처음에 그 형질을 7개를 제1법칙에서 하나씩 각각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봤던 그 7개의 형질 캐릭터 중에서 그것들을 각각 짝을 지어가지고서 하나씩 관찰을 한 것이 이제 그럼으로써 두 번째 법칙인 독립의 법칙을 도출해냈던 그 근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7개의 유전자 중에서 5개가 사실은 각각 서로 같은 염색체상에 존재를 했었던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맨델은
이 독립의 법칙을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서로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두 개의 유전자를 찍어서 이렇게 관찰하게 됐긴 했지만 그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의 100%로 재조합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크로싱오버가 일어나 버리면 이들이 마치 다른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맨델이 그것을 감지를 못했다라고 맨델이 스스로 나와서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는 절대 아니고 물론 후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신랄하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델은 취터다. 맨델은 이미 이것을 알고도 미리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논문 조작과 데이터 조작의 최고의 원조는 맨델이다라고 속였다. 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맨델을 이제 막 보호 방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네가 해봐라 만약 이렇게 해도 아마 너는 이건 똑같은 결론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한 그런 변명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딱 두 개의 유전자 페어는 하나의 쌍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서 이 절대로 이러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변명이 도저히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윤호가 그 두 개의 유전자는 사용을 안 했었는데 페어를 딱딱딱 집어서 했으면 그런데 요 두 페어는 이상하게도 그런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고 자기 실험에서. 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사용을 했었으면은 아마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와서 혹시 또 누가 알아?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와서 이건 뭐야 하고 버렸든가 그리고 감추었든가 감추고 속이고 고해성사를 한번 봤든가 어쨌든 그건 모르지 아무도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 자체가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가 이들의 거리가 염색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연관된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교배를 할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있던 양친에서만 보였던 그 양친형의 자손 표현형과 새롭게 이렇게 새로 재조합을 위해서 탄생된 새로운 재조합형의 표현형들의 자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양친형과 이제 그러한 양친형만을 가지게 되는 자손들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50% 이상 전체 자손에서. 왜냐하면 재조합 자체가 절대로 최대한으로 재조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지? 역으로 얘기하면 재조합이 그러한 자손에서 재조합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언제나 50% 미만이라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맥시멈 한 유전자에 관한 한 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최대치는 100%로 교차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교차율은 50%밖에 안 돼. 자매 염색 분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보면 100% 이것이 재조합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자매 염색 분체는 그대로 자손의 배우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얘기한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재조합 빈도를 계산해보면 50%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재조합 빈도가 50%에 딱 도달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독립적으로 분리한 어떤 유전자와 완전히 똑같이 되는 것이죠. 구분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는 재조합이 최대치로 발생을 했을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재조합을 어떻게 재조합 빈도 같은 계산할 때는 가장 편리한 것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 맨델이 했던 그러한 유전자의 조합형으로 했다간 매우 힘든데 그 이형 접합자 자손을 누구하고 교배를 시켜야 되냐 하면은 열성 동형 접합자와 다시 교배를 시키는 소위 말하는 검정 교배라고 하는 테스트로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4개의 표현형이 이론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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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그 유전자들이 전부 분리가 되었을 경우는 1대1 대 1대1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절대로 재조합이 안 일어날 경우에는 두 양친형만이 1대1로 나올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를 우리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로소필라 같은 경우에서 이 두 개의 유전자 각각의 이 몸의 형태하고 날개에 관한 두 개의 유전자가 지금 한 염색체상에 붙어 있는데 이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의 각각의 서로 다른 동형 접합자를 헤테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이 양친과 이 양친을 교배를 해서 헤테로를 일단 만든 다음에 요 헤테로를 다시 열성 동형 접합자와 검정 교배를 시키게 되면은 일단 요 네 가지 형태의 가능한 표현이 나올 텐데 여기서 양친형은 요 두 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조합이 요것이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은 이론적으로 크로싱 오버 재조합이 하나도 안 일어나면은 자손에서 요거 둘밖에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만약에 재조합이 일어난다면은 이 두 가지 재조합 형태의 표현형이 새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율이 1보다 낮겠지. 1대1 대 1대1에서 이들의 비율은 훨씬 더 축소돼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맥시멈 재조합이 일어나봤자 전체 재조합 비율은 50%밖에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것이 재조합이 되는 이것이 두 개가 연관이 된 유전자냐 아니냐를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유전자라면 재조합 빈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양친형의 두 양친의 표현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두 재조합 형태의 표현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재조합 빈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조합률 자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염색체 상에서 유전자들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재조합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두 유전자 사이에 거리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가 있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A에서 B까지 거의 지점의 거리가 훨씬 멀다면 그 두 지점 사이에서 이렇게 그 선이 꼬이게 될 확률은 훨씬 더 늘어나는 얘기니까. 그 얘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유전자 간의 재조합 비율이 높으면 두 유전자 간의 거리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전자 3개가 A, B, C가 각 똑같은 동일한 염색체상에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조합 빈도만을 A, B 간의 재조합 빈도, B, C 간의 재조합 빈도, 그 다음에 C, A 간의 재조합 빈도를 각각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 A, B, C 간의 상대적인 위치와 거리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염색체적인 세 유전자 B, BG, CN 요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재조합 빈도가 각각 이와 같다면 순서를 정하라 라는 이러한 간단한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가장 재조합 빈도가 높은 것을 결정을 해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제일 먼 것이죠. 여기서 누구 간의 거리가 제일 멀죠? B와 VG 간의 거리가 지금 제일 멀죠? 재조합 빈도. 그러면 B와 VG를 가장 길게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CN은 그럼 이 안쪽에 있을까? 바깥쪽에 있을까? 안쪽에 있어야만 되지. 안쪽에 있는데 VG 쪽에 가까이 있느냐? B 쪽에 가까이 있느냐는 어떻게? 둘 중에 누가 재조합 빈도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CN과 BG 간의 거리가 9.5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CN과 B 간의 거리가 9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가깝지. 그래서 우리는 CN을 이쪽 편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9 여기서 여기까지가 9.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CN을 중간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출. 이것이 바로 아주 간단한 기본이긴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것도 이 똑같은 이 원리에 의해서 유전자 간의 위치들을 사실 컴퓨터가 다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아까 이 문제에서 보여줬듯이 한쪽은 9이고 한쪽은 9.5인데 그거 두 개를 다 합하면은 17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문제를 내가 잘못 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래요. 원래 어째서 제조합 비율이 각각의 제조합 비율을 계산하는 것을 합한 것이 원래 가장 긴 두 유전자 간의 제조합 비율을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래 많지? 왜 이럴까? 이것이 그 이유는 중간에 제조합이 한 번 더 일어나 버린 중복 제조합은 그 계산에서 긴 두 유전자 간의 가장 먼 거리의 제조합을 계산할 때 이것은 누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 유전자 사이에 교차가 일어날 때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만 또는 세 번만 하는 식으로 홀수번만 교차가 되는 것만 식별되지 짝수의 교차가 되는 것은 다시 되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서 먼 두 유전자 간의 제조합 비율이 그만큼 훨씬 더 실제보다 적게 디텍션이 이 두 개의 경우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A와 B 사이의 제조합 한 번만 일어난다면 이건 다 디텍션이 되는데 한 번 더 일어난 요 중복 이중 제조합은 A와 B 사이의 제조합 계산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제조합이 멀티플로 일어나는지가 실제 염색체의 지금 사진이거든요. 막 이렇게 중복돼서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의 제조합을 여기서 계산하게 된다면 중간에 이중 교차가 된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누락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그 컬럼비아 대학의 그 대학원생이었었는데 토마스 헌튼 모건의 대학원생이었는데 이 개념에 입각을 해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 초파리 염색체를 가지고서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제조합 빈도에 의해서 염색체 지도를 이렇게 작성을 해버린 것이죠. 지금 현대의 무슨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기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완전히 돌연변이의 제조합 수학적인 계산만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물리적인 지도를 각별인대를 작성을 했다는 것이 큰 의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런 하나의 단위로 지도를 작성하는데 map unit 지도 단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로 센티모간이라고 이 토마스 헌튼 모간이라는 그 이름에서 딴 것이죠. 1센티모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 유전자 사이에서 1%의 제조합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유전자를 우리는 거리를 1센티모간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1cm간의 거리가 도대체 몇 염기 뉴클리오티드로 몇 베이스가 있는 것이야 라고 묻는다면 케바케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1cm간이 약 100만 개 정도의 뉴클리오티드가 남자의 경우 근데 여자의 경우는 64만 정도 완전히 다 다르다는 얘기지. 어떤 특별한 모델 식물 애기장대라고 하는 모델 식물의 경우는 훨씬 더 작은 200kilo 베이스 정도. 그러니까 이 센티모간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각 하나의 특정 종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을 넘어가지고서는 각각의 이 대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단위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나가는 위험한 짓은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뭐 아주 클래식한 구태의연한 방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러한 제조합에 의해 가지고서 유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연변이를 어떤 생활에서 직접 얻었을 때 그 돌연변이가 어느 염색체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거 말고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돌연변이와 정상, 야생형 간에 이렇게 교배를 통해 갖고 제조합이 어느 순서로 일어나서 그 제조합 빈도에 의해서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좁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유전자 그 사이에 위치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을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유전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그냥 사람 유전자 전부 분석해버리면 되지 한 달 만에 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맵 베이스드 클로닝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이제 동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제조와 빈도에 의해서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 현대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법이 결국은 거기서 개념이 유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훨씬 더 재미있는 여러 가지 염색체주의 인터액션을 아쉽게도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서 이번 학기 일반 생물학을 마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됨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제가 토요일까지는 올려놓는 걸로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따로 이제 공지를 할 테니까 하고, 중간중간에 주말 동안에 혹시 어떤 질문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 될 것이고,